역사는 승자의 붓으로 쓰인 기록이라 말한다. 하지만 가끔 역사는 패자의 이름을 승자의 왕관보다 더 뜨겁게 기억하곤 한다. 내가 섬기는 왕은 오로지 상왕뿐이요. 이 이야기는 조선의 성군 세종의 침전에서부터 시작된다. 1450년 죽음을 앞둔 세종은 집현전 학사들을 불러 모았고 그는 아직 어린 세손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 내 아들 문종은 병약하고 원소는 아직 세상을 감당하기엔 어리니 자네들이 이 아이의 울타리가 되어주게. 하늘은 조선의 평화를 허락하지 않았다. 세종의 뒤를 이은 문종은 아버지의 천재성을 닮았으나 그 몸은 너무나 유약했고 재위 단 2년 4개월 만에 문종마저 눈을 감자 조선의 왕관은 고작 12살인 단종의 머리에 씌워진다. 어린 임금 곁에는 세종의 뜻을 이어받은 몇몇 고명 대신들만이 있었고 당시 대호라 불리던 좌의정 김종선은 왕을 보필한다는 명분 아래 국정의 핵심을 손에 쥐었다. 그리고 그 보필이라는 이름 아래 권력이 한쪽으로 기울어갈 때 그 고독한 왕의 등 뒤로 야망이라는 이름의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그 그림자의 끝에는 세종의 아들이자 단종의 삼촌인 수양대군이 있었다. 그의 의중을 파악한 수양대군의 측근인 권람이 자신의 친구 한 명을 소개시켜주는데 평생 단 한 번도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고 음서를 통해 겨우 말단 궁지기가 된 한 명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단번에 수양대군의 뜻을 알아차리고 대군이 생각하는 일은 명분이 바르니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라며 말했고 두 야심가는 그날로 의기투합하여 거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한 명에는 물신 대신 칼을 든 무사들을 은밀히 포섭했고 두성문을 열고 닫는 권한까지 치밀하게 장악해 나갔다. 1453년 10월 10일 밤 조선의 운명을 결정짓는 막이 오르게 되는데 한 명의 각본대로 수양대군은 김종서의 집을 기습하고 이 밤의 어인일로 대군께서 친히 말을 타고 오시다니. 나라의 일이 밤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나라의 일이라면 조정에서 밝은 날에 하시지요. 밝은 날엔 할 수 없는 일도 있는 법이지요. 여봐라! 쳐라! 조선을 호령하던 김종서는 수양의 철퇴에 쓰러지고 말았다. 수양은 핏물도 채 가시지 않은 칼을 거머쥔 채 그리고 곧바로 궁으로 가서 촛불 아래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던 어린 왕 단종 앞에 섰다. 반역을 도모하던 김종서를 처단하였나이다. 그것은 충절을 다짐하는 보고가 아니라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서늘한 선전포고였다. 같은 시각 궁궐의 문 앞에서는 더 참혹한 일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그 피비린내 나는 영모의 설계자 한명회가 저승문지기처럼 국문 앞을 가로막고 살자와 죽을 자를 가르는 잔혹한 살생구를 들고 서 있었다. 병고를 듣고 허둥지둥 입골하던 대신들은 그 서늘한 그림자 앞에서 걸음을 멈춰야 했고 한명회의 차가운 눈빛이 살생구의 이름과 대신들의 얼굴을 번갈아 훑었다. 그의 손끝이 명단 속 특정 이름 위에 멈추는 순간 되어라.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당대 최고의 권력가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고 산비들의 붉은 피가 궁궐의 문지방을 흥건히 적셨다. 그렇게 하룻밤 사이 조선의 권력 지도는 완전히 다시 그려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계유정난이었다. 1455년 윤 6월 조선의 정기가 서린 경복궁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내가 나이가 어리고 나라의 형편을 알지 못하니 어진 숙부에게 자리를 물려주려 한다. 목전까지 다가온 숙부 수양대군의 서슬퍼런 칼날에 15소년 왕 단종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어린 임금은 떨리는 손으로 조선의 명운이 담긴 옥새를 내놓는데 그것은 자발적인 선의가 아니라 찬탈에 가까웠다. 옥새를 건네받는 수양의 눈빛은 승리감으로 번뜩였으나 그를 지켜보던 노신들은 숨죽여 비통한 울음을 울고
그들의 눈에는 핏물이 고였다. 그러나 왕좌의 주인은 바뀌었을지언정 모든 이의 마음까지 바꿀 수는 없었다. 세종대왕의 눈물 어린 당구를 심장에 새겼던 사나이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응부, 유성원. 그들은 화려한 연애와 높은 관직 대신 차가운 달빛 아래 비밀스러운 냉세를 선택하는데, 하늘의 태양이 둘일 수 없듯 우리의 왕 또한 오직 한 분뿐이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사를 도모했다. 세조를 처단하고 어린 상황을 다시 보좌에 올리자는 단종 복위 운동. 하지만 자칫 실패하면 멸문지화를 면치 못하게 되는 조선 역사상 가장 고결하고도 위험한 도박. 1456년 6월 1일 거사 당일 창덕궁. 명나라 사신을 환대하는 연회 준비로 궁궐은 화려한 등불 아래 불타오르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조선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차가운 칼날들이 숨겨져 있었다. 계획과 준비는 완벽했다. 성승과 유응부, 당대 최고의 무장들이 임금의 곁을 지키는 호위무사 벼룬검으로 낙점된 것. 왕의 등 뒤에서 칼을 뽑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고, 역사는 그렇게 뒤집히는 듯했다. 하지만 그 연회장 입구에는 한명회가 버티고 서 있었고, 그는 짐승처럼 공기의 흐름을 읽으며 매서운 눈이 가늘게 떨었다. 오늘 이 연회장에 죽음의 냄새가 나고 있다. 한명회는 세조에게 은밀히 속삭였다. 공간이 좁고 날이 더우니 벼른검의 시립을 취소하고 세자는 연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렇게 그들이 준비한 암살의 톱니바퀴가 멈춰버렸고, 성산문과 박팽년은 당황했다. 칼을 든 유응부가 당장이라도 세조의 목을 치려 했으나, 성산문은 다음 기회를 기약하며 그를 만류했고, 그 신중함이 비극적인 패착이 되었다. 거사가 뒤로 밀려난 그 짧은 틈을 타 생기기 시작한 어둠의 균열. 동료였던 김질은 한명회의 서슬퍼런 안감을 목도하고 공포에 질렸다. 들켰을지도 모른다. 이대로는 우리 모두 죽는다. 대의를 품었던 선비의 심장은 비겁한 생존 본능에 잠식당했고, 김질은 장인 정창손을 찾아가 모든 비밀을 쏟아냈다. 평생을 약속했던 동지들의 이름이 그의 떨리는 입술을 통해 세조의 살생부 위로 하나둘 옮겨지고 있었다. 그들은 의금부로 끌려갔고, 세조는 직접 국문장에 나타나 그들을 신문하였다. 너희가 어찌 나를 배반하느냐? 내가 섬기는 왕은 오로지 상왕뿐. 성산문의 눈빛은 타오르는 불꽃 나라를 같았다. 도둑질한 자를 어찌 임금이라 부르겠소? 저자들을 국법에 따라 처리하라. 분노한 세조가 역적이란 이름으로 그들의 몸을 찢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고통 속에서 뜻을 더 또렷이 드러냈다. 쇠가 식었구나. 어서 달구어 오거라. 나를 태울 순 있어도 마음까지 태울 순 없을 게다. 박팽년은 극심한 고문 끝에 사망하였고, 유성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456년 6월 8일 비릿한 죽음의 냄새가 비를 타고 흐르니, 나머지 성산문, 하위지, 유응부, 이계도 모두 수레에 매달린 채 5갈래로 찢어발기는 참혹한 형벌, 거열형에 처해지며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다. 거열형의 수레에 묶여 그들이 본 마지막 하늘은 어땠을까? 오늘날 우리는 이 6명을 사육신이라 부른다. 하지만 세조의 광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갓도를 지난 아이부터 백발이 성상한 노인까지 그들을 따랐던 이들, 그들의 혈육, 그리고 그들의 뜻에 동조했던 선비들 수많은 목숨이 칼날 아래 이슬처럼 사라졌고, 어미와 딸, 아내들은 공신들의 노비로 전락하며 멸문지화를 입었다. 배신자 김질은 살아남아 부귀영화를 누렸고, 한명회는 권력의 정점에서 조선을 주물렀다. 하지만 500년이 흐른 오늘, 역사는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역사는 승자의 붓으로 쓰인 기록이라 말한다.
하지만 가끔 역사는 패자의 이름을 승자의 왕관보다 더 뜨겁게 기억하곤 한다.